렉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인데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요 30%가 폭락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23년도 매출이 500억 정도 돼요. 컨퍼런스 콜 최근에 보니까 26년도에 2천억까지 CAGR로 60% 성장. 렉그로운 다이아몬드 판도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타기 형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형 안 나오시는 동안에 저희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됐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니고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밸류 시스템 자산 운용의 김탁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회사를 좀 옮겨서 밸류 시스템에 조인을 하면서 새롭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펀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탁튜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말투가 왜 이래? 아무튼 HS 아카데미가 시작한 이후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그 강의를 맡아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직원 박수를 한번 할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네. 주변에 이제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 댓글을 통해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직접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실제 여의도에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꽤 그래요. 뭐 가입을 해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정리가 잘 된 강의였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회사를 좀 쉬면서 한 두어 달 정도 저한테 이제 조금 휴가가 주어졌어요. 시간이 좀 있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뭔가 알차고 유익하고 또 우리 HS 아카데미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저희가 상무님의 강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뭐 라이브 코칭이라고 그래서 진짜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해드렸거든요. 열과성을 다해서. 그래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상무님이 지금 요새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 아이디어. 근데 제가 이게 살짝 보니까 굉장히 좀 반짝반짝거리고 좀 유니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 막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딴 얘기 같다. 신선한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런 팀은 아니고 요즘에 뭐 AI가 핫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런 류의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소비 관련된 소비 관련된 요즘의 패턴과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저는 매니저고 실제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더 갈 수 있겠죠. 오늘 공교롭게 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겠지만 나오고서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가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가냐 뭐 갈림길인데 조금 다른 얘기로 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큰 띠은 극단적 양극화라고 쓰고 싶습니다. 양극화 자체가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벨을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가장 하이 멀티플을 받는 그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 완전한 해자를 갖고 있는 주가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해자를 가지고 좋은 있는? 주식은 사실 업사이드가 많은 게 좋은 주식이고 그레이트 컴퍼니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만 아무튼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만한 해자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과 동시에 너무 소외되고 있는 너무 멀티플이 낮은 종목 양극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걸 바벨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양극화 자체가 완전 반대인데 극단이다. 극단적으로 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빈부격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소비 패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띠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요새 약간 친환경 띠이 조금 뭐 시장에서는 슬로우하죠. 슬로우하고 뭐 태양광도 공급 과잉에 뭐 원전은 너무 멀고 전력기계 배전, 송전 이쪽만 많이 가 있는데 좀 다른 의미로 친환경 관련 소비재들이 있다. 먼저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요 소비재 관련 대표 종목들의 최근 1년, 5년간의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에르메스. 에르메스. 저는 개인적으로 에르메스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280% 정도의 5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여왔고요. 루이비통, LVMH 그룹이죠. 140%. 페라리. 180%. 그 다음에 판도라. 판도라는 럭셔리는 아닌데 여기 왜 있지? 그건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00%.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몽클레어도 70%.
자, 이 5개의 종목의 특징은 판도라를 제외하고서는 양극단의 럭셔리의 최상단에 있는 겁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페라리.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아주 양호하다. 22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소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됐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유럽이나 미국도. 물론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지만 럭셔리 소비는 이렇게 견조하다.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럭셔리 중에서도 최상단의 럭셔리. 네. 뭐 이런 거고, 뭐 샤넬은 뭐 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케어링은 어떤 그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케어링은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좀 보통, 약간 그 명품이긴 한데 덜 명품? 덜 명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실 명품이긴 했어요. 네네. 명품이 버버리 명품 네, 맞는 그렇죠. 버버리도 명품이었지만 마이너스 40%, 케어링은 마이너스 35%. 많이 빠졌네. 5년 동안 사실 팬데믹 전부터 투자해서 나름 럭셔리주에 투자했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는 상당히 울고 싶은 퍼포먼스죠. 케어링은 바로 구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네, 이런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구찌라는 브랜드가 왜 이제 이렇게 럭셔리에서 탈락했냐? 가장 큰 이유는 할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구찌 브랜드는요, 상설 할인 매장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브랜드.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케어링의 CEO의 저는 매니지먼트의 탑 매니지먼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에르메스, 루이비통은 상설 할인 매장 할인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케어링은 어떻게 갔냐면 P보단 Q로 간 거예요. 근데 Q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 브랜드 밸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훼손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에 드러났다라는 거를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럭셔리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저는 극단의 최상단의 럭셔리주에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향후 5년도 저는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야 할인해 주는 거 가지고 그런 건 안 사. 나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건가 보네요.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라리를 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오너들은 페라리라는 차가 만약에 1년에 수천 대 수만 대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페라리를 그 가격, 그 마진을 주고 페라리의 OP 마진은 엄청나거든요. 일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동차 OEM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지금 마진을 알면서도 사는 이유는 희소성입니다. 에르메스도 그렇고 루이비통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찌는 그 희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전략을 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낳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신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거든요. 그래서 신발에 관심이 항상 많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런닝화만 운동화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키라는 런닝화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효성님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조단. 그쵸, 조단.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이 럭셔리 쪽에 가까웠나요? 아니면 대중적이진 않았죠. 굉장히 완전 대중적이진 않았죠. 그 당시에도 제가 중학교 때도 운동화가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니면 뭐 나이스 뭐 해가지고 이제 짝퉁도 많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 5년 동안의 지금 1년 동안의 퍼포먼스예요. 최근 1년 동안 퍼포먼스 나이키 마이너스 17%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S&P 500 다우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다른 운동화 보겠습니다. 데커스부터 볼게요. 데커스 100%. 1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데커스, 크록스 30%, 온홀딩스 40%, 스케쳐스 33%. 자,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이키의 점유율을 얘네들이 갉아먹고 있다. 나이키가 잃어버린 시총을 얘네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키보다 시가총액이 20%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하지만 정말 신발은 춘추 전국의 시대가 됐다. 데커스 이게 5년 성과입니다. 5년 동안 거의 성과가 지금 거의 한 3배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는 지금 어떻게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됐냐? 분기별 디지털 판매, 온라인 판매 성장률이요. 21년도 1분기에 80%, 70% 하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거의 플랫입니다. 나이키는 지금 성장을 아예 못하고 있다. 디지털에서 디지털 판매가 가장 마진이 좋고 나이키가 예전에 21년, 22년도 컨퍼런스 콜 하면 디지털 판매를 많이 늘리겠다. 이 채널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때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플랫 성장. 지금 애널리스트들은요 하반기에 역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이키의 상황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성장률이 코로나 직후에는 막 80%씩 나오고 그랬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플랫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거고 이게 온 러닝의 운동화예요. 보셨나요 이거?
아니요. 저도 얘기만 들었고. 얘기만 들었습니까? 네, 온러닝 운동화인데요. 거의 하나에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지금 보세요. 품절. 네, 품절. 네, 온러닝 운동화의 크로스, 나이키의 러닝화를 뺏어가고 이거 있고. 신어보셨나요? 아직 못 신어봤습니다. 이게 해외 직구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사야 되는데 지금. 올드스쿨 해가지고 직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온러닝. 백화점에 들어오면 살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요게 데커스입니다. 데커스 운동화. 투박하게 생겼지만 최근에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얘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지금 보면 뭐 10만 원 이상 되는 운동화인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뉴발란스가 지금 강남에 이거를 하나 지금 팝업 스토어로 오픈한 건데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효성님 보시기에 뉴발란스 강남점이 발을 큐레이팅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 보셨구나. 네, 우리가 볼이 다 다르잖아요. 효성님 볼이 좀 크시잖아요. 저 좀 크죠. 네. 근데 모든 운동화가 나이키 같은 경우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뉴발란스는 여러분들의 볼에 우리의 운동화를 맞추겠다. 우리의 운동화에 당신의 볼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신선한 어떤 시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다가가니까 뉴발란스의 매출이 지금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뉴발란스는 비상장 회사라서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록스입니다. 사실 크록스는 미국에서는 성장률이 매우 낮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은 크록스는 거의 플랫 성장 이 정도인데 아시아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호를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고 최근에 헤이튜드라고 이런 이탈리아 신발 뭔가 약간 힙한 느낌이 있죠. 네, 약간 힙한 느낌의 이런 신발들 크록스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주가 퍼포먼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데커스 얘는 멀티플이 높습니다. 굉장히 PR이 30배 40배 돼요. 하지만 성장률이 좋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앤온도 멀티플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그로스가 탑라인 그로스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 나온다. 그래서 탑라인 성장만큼 프리미엄 받고 있다. 뉴발란스는 상장 안 돼 있고 크록스는 PR이 10배 내외다. 왜? 성장률이 낮아서. 하지만 아시아에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로우 멀티플 약간 가치주 컨셉으로 접근하면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바벨 전략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냐. 2개 다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바스켓으로 이런 생각하고요. 이게 크록스인데요. 이 민희진 대표입니다. 민희 대표님이 신은 모든 의상들이 다 품절됐잖아요. 신발을 크록스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요. 그래서 크록스가 나름 힙한 감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을 보여줬던 신발들이 전부 다 키 높이가 좀 좀 약간 깔창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록스도 요즘에 보니까 진짜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키 높이가 제대로. 깔창에서로 시작했을 거예요. 깔창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럭셔리 받고 신발 받고 이제 화장품을 좀 볼게요. 요즘 국내 화장품 주식들이 엄청 좋은데. 맞아요. 자, 에스트레오더와 로레알의 5년 수익률인데. 에스트로더는 5년 동안 마이너스 20%고 로레알은 더블업 됐어요. 2배.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또 그 포지셔닝을 좀 잘 못했나 보네요. 포지셔닝을? 네, 좀 맞습니다. 자, 에스트로더는요. 그 에스트로더 있잖아요. 그 브랜드만 고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럭셔리 브랜드로 충분히 중국과 미국에서 소구가 가능해. 그리고 로레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인수했습니다. 로레알은 M&A로 성장한 회사예요. 자, 그래서 2000년도에 키웰 인수하고 우반 디케이도 12년 인수하고 랑콤도 인수하고 그죠? 비오템도 인수하고 70년도에 이렇게 해서 M&A로 굉장히 회사가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소위 말하는 고가부터 럭셔리부터 중저가까지 라인업을 쫙 깔아놓으니까 지금 화장품의 소비의 트렌드의 핵심은 실용이에요. 단순히 럭셔리라고 소비자들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디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들이 엄청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패턴에 로레알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대응했고 에스트로더는 대응을 못했다. 이게 주가 퍼포먼스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걸 보면 가능합니다.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인디 브랜드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지난 5년간 1,500%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퍼포먼스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IPM-SC 가장 인디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 로맨이라고 아마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올리브영 가면 많이 사는 틴틴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립스틱이라고 하지만 립스틱이 아닌 그런 로맨의 그 브랜드 하나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패밀리가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거의 지금 21년도 대비 지금 한 6배
템버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 1,000억대였거든요. 지금 좀 팔아먹었는데 6,000억. 네. 그러셨구나. 아깝네요. 네네네. 네. 제가 IPM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네. 그다음에 실리콘2. 이때는 며칠 전에 만든 건데 지금 3만 원 돌파해서 어마어마하죠. 이 실리콘2도 인디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를 중간에서 유통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은 제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5년 수익률 봐도 별로거든요. 인상적이지 최근에 않아요. 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런 인디 브랜드, 소위 말하는 중저가 브랜드의 성장세가 무섭다. 자, 화장품은 진짜 실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디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네. 처음에 실용, 그죠? 그다음 힙함. 실용, 힙함. 힙함 이런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보시면 재밌다.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큰 흐름이 이제 AI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저도 많이 언급을 하고 관심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구조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일로 가면 또 막 오고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아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AI의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우리 주변에 AI 때문에 내가 뭐가 바뀌었지 하면 잘 몰라. 그죠?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 많이 하고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하니까. 보는 거는 뭐 챗GPT 쓰고 사실 여기까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 실제 온디바이스 AI 나와가지고 우리의 스마트폰, 실제 뭐 노트북, 태블릿에 어떻게 AI가 접목되는지를 보면은 조금 편할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투자가. 너무 어려워. 그냥 엔비디아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좋지만 사실 저도 AI 공부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안에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HBM이라는 말을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나온 말이에요. 불과 2년이 안 된 말을 우리가 엄청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벌써 근데 HBM은 3, 2로 가고 4로 가고 뭐 5단계, 6단계 가고 있습니다. 6세대로. 그런데 저는 소비재는 우리가 직접 보고 쓰고 있잖아. 만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식으로서는 좀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 양쪽을 다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도 그 안에서 위너와 루저는 계속 있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판도라 말씀드리면요. 판도라 5년 동안 지금 거의 뭐 370% 올랐고요. 최근 2022년 가을부터는 4배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네인데요, 덴마크. 덴마크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359 크로네에서 지금 1200 크로네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4배. 뭐지? 자, 시총이 5조 갔다 20조 가고 있는데요. 다 이것 때문입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이게 SH닷컴에서 제가 좀 만든 사진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요. 랩그로운은 뭐냐면 랩 연구실에서 그로운 만들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하면 인조 다이아몬드를 많이 썼어. 인조 다이아몬드. 약간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인조라는 말 별로잖아요. 우리 인조인간, 그렇죠, 약간 뭐 인위적이고 뭔가 짝퉁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인데 사실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첨단 장비를 통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있냐 보세요. 2016년도에 1.3조 시장이었는데요. 22년도에 16조 시장, 10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2030년 불과 5년 후에는 66조.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이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 예물로도 옛날에는 당연히 천연 다이아몬드만 했는데 이제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도 부담이 없을 정도,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왜 친환경이냐? 천연 다이아몬드 하나 1캐로 캐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물 500리터가 들어갑니다. 500리터. 물 1캐로 하나 캐는데 500리터? 땅은요 6톤을 땅을 캐야 돼요. 파야 돼요. 땅 6톤을 그 지면을 뒤집어내면서 굴삭기로 엄청나게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 러시아에서 다이아몬드 많이 캐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천연 다이아몬드를 쓰지 말자는 운동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구도 굉장히 지구에도 기후에도 굉장히 안 좋고 환경에도 그 다음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소비를 우리가 팔아줘야 되냐 이런 인식. 그러면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1캐럿 만드는 데는요 물이 기계시키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계시키는 10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0리터. 기계를 시키는 그것도 뭐 좋은 물을 안 써도 되고 그냥 기계만 시키기만 하면 돼요. 땅은 하나도 안 파도 되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다이아몬드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요 30%가 폭락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그래서 판도라가 근데 우리가 상장사 중에 렉그론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 판도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판도라가 렉그론 다이아몬드가 23년도 매출이 500억 정도 돼요. 컨퍼런스 콜 최근에 보니까 26년도에 2천억까지 매출 는다. 마진도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CAGR로 다 아시죠?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로 따지면 60% 성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다. 판도라가 지금 우리 이제 팔찌 있잖아. 참 요것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요거보다 요 렉그론 다이아몬드 기후 변화, 기후의 ESG 관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그 예물하는데 그 좋은 거 사지, 그 한 번 결혼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약간의 힙함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를 하는 거는 그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야 너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너 환경 생각 안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 거기 플러스 실용. 왜냐하면 천연 다이아몬드 0.5캐럿이면 렉그론 다이아몬드 1캐럿 이상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실용 적용까지 같이 접목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언급을 소비와 관련돼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롭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제는 분쟁이네요. 분쟁. 지금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당분간은 우리 시대 때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시기에 그러면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컨셉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뭐 방산주 뭐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방산주도 좋죠. 좋지만 좋은데 조금 저는 다른 컨셉으로. 자, 이 그림이 뭐요? 어떤 것 같습니까? 딱 보시기에. 터키, 뭐 프랑스, 뭐 이런 건가요? 네, 터키, 프랑스 맞습니다. 이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첫 개통하는 그림을 그날 익명의 허가가 그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제국주의를 알 수 있죠. 프랑스, 영국 신사들, 그리고 여기 터키, 이렇게 실제 수에즈 운하는 누가 만들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집션들이 만들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고 이집트 사람들은 잘 안 보이죠. 실제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은 제가 갑자기 노동 인권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보통 이런 거 운하 하나 만들면 몇만 명씩 죽습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를 이제 구글 맵에서 이렇게 보면 확대해 보면 야,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지금 보면은 노동자는 안 보이고 다 이렇게 귀족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은 보이고요. 지금 운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죠? 요게 항공모함이네. 미국의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그래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항공모함 얘네들은 그 호위함.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이 만들겠다는 게 요 호위함입니다. 항공모함 못 만들고요. 호위함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수십 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왜? 요거는 하나의 그거는 핵이거든요. 지켜야 되니까 저거를. 핵이거든요. 거의 핵에 육박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위무사 같은 거지. 뒤에서 따라오는 거지. 호위무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1년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벌어들이는 운항료만 10조입니다. 10조. 1년에 10조 정도를 이렇게 벌고 있고요. 지금 수에즈 운하가 이거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이거 뚫리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희망봉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다음에 연료도 많이 들고 힘들었겠죠. 근데 이게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뚫리면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인도와 유럽이죠. 영국이겠죠. 사실 이 수에즈 운하를 가장 원했던 건 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랑 이집트를 꼬셔가지고 만들고 영국은 가장 큰 수혜를 누렸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그때 이때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 때 다 여기서 영국에서 인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옛날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요거 보시면 예전에는 43일 걸리던 게 희망봉 거쳐서 싱가포르에서 로테르담이 지금 34일 걸린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게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자초된 거거든요. 이게 2년 전인가요? 한번 21년도인가? 이때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지금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는데 지금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분쟁 아닙니까? 분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후티 반군들이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 지나가야 되는데 이 홍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 여기서 지금 여기로 못 가고 돌아가고 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고. 이거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뭐 계속 연결됐나 봐요. 그죠? 지금도 지금 국지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영국의 유선이 후티 반군에서 여기서 한 대 맞아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 오염인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지금 호르무즈까지 지금 문제입니다. 호르무즈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반대쪽 이쪽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호르무즈 내가
여기 봉쇄한다? 왜냐면 이란 땅이니까 여기. 네, 네. 봉쇄한다 그러면 여기 이라크랑 사우디가 거기서 기름을 밖으로 못 가져가지.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게 물동량을 많이 차지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100만 배럴. 하루에 소비량이 20%. 사우디 700만, 이란 300만. 천연가스는 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 아직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뭐 약간 CPI가 잘 나와서 약간은 지금 비둘기적인 흐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나마 운하, 이제 수에즈 운하 얘기했고 네. 파나마 운하 잠깐 얘기하면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건데 1880년도에 여기도 프랑스가 있어요. 네, 프랑스가 이제 공사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진짜 건축이나 이런 건설 이런 토목에 굉장히 강했나 봐요. 수에즈도 프랑스에서 했고 파나마도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모기 때문에 죽어요. 22,000명이. 모기가 다 말라리아를 전파해서 모기가 너무 많답니다. 여기 파나마가. 그래서 근데 미국이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뉴욕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 근데도 6,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어디서 주도했냐? 군인들, 공병. 맞아, 공병들이 해서 일화가 많아요. 이거 모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미국의 그 최대 헤드쿼터 그 장군이 모기에 이렇게 돈 써야 되냐 그러니까 모기 물려서 죽을래 돈 쓸래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공병들이 진행했다. 알게 모르게 모기가 네.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여기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원숭이들이 뭐 처음으로 술을 먹고 맞아요. 좀 알딸딸해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술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평균 통행료가 5만 불인데요. 재밌는 거는 디즈니 매직이라고 크루즈가 있어요. 네? 얘한테는 2008년도에 33만 불 받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28년도에 미국의 모험가 헨리버튼은 36센트만 내고 지나갔다. 왜 36센트만 냈을까요? 36센트? 네. 그럼 거의 안 냈다는 얘기인데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요 수영해서 갔습니다. 수영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36센트만 받았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지금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파나마 운하도 지금 거의 마비 상태야.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파나마는 가뭄. 파나마 운하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네. 수위 조절로 이렇게 물을 들어가면 문을 양쪽 문을 닫고 물을 여기다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르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지금 마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는 전쟁, 파나마는 지금 기후 변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수에즈로 지나가는 이 파란색인데요. 네? 452만 미터톤의 물동량을 작년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3분의 1 톤 이렇게 줄었어요. 3월달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나마도 지금 169에서 105만으로 거의 한 40% 금방 네. 물동량이. 그러다 보니까 희망봉이 지금 2배가 된 겁니다. 희망봉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길게 돌아가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구조적인 변화일까 아니면은 원오프성인 변화일까? 뭐 전쟁하지 않고 이란과 이스라엘 화해하고 그럼 수에즈운하 마음대로 다니고 비도 내리면 다시 파나마 운하도 다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많은 선사들이 많은 그 선주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긴 해도 우리가 귀한 물건을 싣고 옮기는데 뭐 해적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가다가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멀더라도 좀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VLCC는 베리라지 크루드 오일. 이게 베리라지구나. VL이. 매우 큰 그 기름을 실어 나르는 원유 수송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보통 탱커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탱커는 그동안은 그렇게 원유를 VLCC 크게 큰 배로 원유를 날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막스 아니면 조그만 배들 뭐 수에즈막스, 파나막스급, 수에즈막스급 하니까 약간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 운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배로 이제 배 종을 만든 거예요. 운하 통과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VLCC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2021년도에 한번 이렇게 2월 달까지 발주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그다음에 20년 보면 거의 VLCC 발주가 없었습니다. 지금 VLCC는 굉장한 쇼티지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 운항이 많아질수록 큰 배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그래서 VLCC 발주가 저는 당분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VLCC를 잘하는 그런 조선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거면 배 큰 걸로 돌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VLCC의 그 선대라고 해요. 선대 대비 수주 잔량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거의 지금 2, 3년 동안 선대는 뭐냐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배를 선대라고 해요. 지금 선대가 만약에 30척이다. 근데 지금 그런 30척을 유지하려면 향후에 2, 3년 뭐
배가 이제 점점 폐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의 몇 년 동안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 이후에 이 VLCC 원유 이 수송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 과잉 발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선사들이 약간 이것도 일종의 심리 게임이잖아요. 심리 게임 측면에서 자기가 먼저 발주했다가 또 이 업황이 내려오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나만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발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VLCC 발주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하는 선사들이 이제 현중이랑 VLCC는 이제 뭐 하나오션 이런, 그다음에 삼호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VLCC를 잘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분쟁이었는데 분쟁이라는 얘기는 기억해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좀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패권을 잡은 이후로 해적을 다 때려잡으면서 미군 해군이 그러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시작됐고 바다를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준 건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분쟁이 시작되면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뭐 운하도 좀 막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큰 배가 좀 역설적이네요. 옛날에는 야 이거 뭔 배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세계화는 끝났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철도로 가지 그러면서 이제 철도가 오히려 좋고 막 이랬었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조선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슈 때문에 또 많이 돌아가야 돼요. 러시아 근처에 해역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항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 운항 길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BDI도 그렇고 SCFI도 그렇고 뭐 선사 관련 그 지표들도 좀 반등을 하는 게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건 내러티브인데요. 내러티브인데 전력이 쇼티지잖아요. 아무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전력 쇼티지의 수혜가 조선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LNG 발주가 나온다 이런 그냥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한국 조선사와 가장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죠? 한국 조선사.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실제 전체 글로벌 조선 수주 잔량도 1등이에요. 이미 한국이 이제 1등을 이제 놓쳤는데 지금 중국이 과거 몇 년도 자료를 찾아보면요. 중국이 전력난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전력에 대한 얘기, 중국의 전력난 나오면서 그 중국 배를 만드는 어떤 납기를 잘 못 지킨다. 그러면 많은 선사들이 지금 한국 조선소에 대한 노크를 더 강하게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보면 미국이 중국의 조선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실제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한국 조선소가 한 번도 못 해본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잠수함을 비롯해서 또 뭐 수상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산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블락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한국조선해양이 한 3% 가까이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올려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조선해양은 솔직히 왜 판지는 모르겠습니다. 판지는 모르겠고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 거래 잘 되거든요. 거래 잘 되는데 굳이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지분이 많아요. 70몇 % 들고 있어요.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친절하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아시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알죠.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조금 친절하게 투자자들한테 뭐 공시, 수시 공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뭐 자율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만 길게 그냥 뭐 유동성 공급. 유동성은 충분하다고요. 충분하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조선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해서 달려들었다가 또 내려오고 시클리컬 섹터는 투자 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 투명하게 많은 거를 얘기해주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조선주의 어떤 수급도 좋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회사와 어떤 신뢰 관계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조선, 이게 완전히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줘서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으려면은 저기 탁튜브? 탁튜브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 건지. 탁튜브에 이 내용들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고요. 아주 깊게 녹아져 있으니까 한 번씩 놀러 와서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조회수 많이 나오던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사실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상 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미있고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탁튜브 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탁튜브의 구독자인데 보면은 주말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정도 또 정리를 해주시고 네네. 또 가끔가다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좀 아주 주식 얘기인데 약간 인문학 얘기 같은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셨던 분들은 김탁 기사님 잘 알고 계실 거고 너무너무 반갑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한번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슈퍼패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